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가 우리 해군 함정이 사격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비췄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사격 레이더와 관련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세계 네티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동영상 공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오는 11일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에 대해 충분히 수사가 됐다며 이제 소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조성호 기자.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냐 아니냐, 2심 법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이었다면 뇌물이 아니라면서도 일부 특활비는 뇌물로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다소 높아진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을 지원한 건 뇌물로 보고 뇌물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과 관련한 소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연결이 끊겼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기획재정부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상임위 소집을 두고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한 폭로의 내용을 두고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경제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당연하고 결국 기재부의 방침대로 정책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최고위원은 신 전 사무관이 모든 논의 과정과 함의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더구나 청와대가 주요 경제정책을 나몰라라 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드러난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소집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을 파악하고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 사찰, 공무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나라 살림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상임위 소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임위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던데요. 관심사들은 달라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민생 관련 당내위원회 4곳이 모이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경제 정책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려면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개혁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KBS 관련 특위 회의를 열고 KBS가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기 정책위 의장은 최근 KBS에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미화 뉴스만 가득하다고 주장하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역시 정치개혁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뜻을 받드는 국회를 구성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여가자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관련된 소식 이번에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 원래는 이달 말쯤 소환된다 그런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예상보다 시점이 빨라진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오는 11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 통보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요.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기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더는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답을 듣진 못했지만 기간이 일주일 남은 만큼 출석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을 통해 헌재 심판 관련 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입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거겠죠? 네, 앞서 지난달 7일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 주로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했는데요.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외교부와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명한 윤병세 전 외교장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차한성 전 법원 행정처장과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행정처를 압수수색해서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확보하고 행정처 판사 등을 잇따라 조사했는데요. 진술 증거를 보완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차분히 준비해온 걸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조사 범위가 방대하다면서 한 차례 소환한 뒤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전후해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 또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는 외압이나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이 국민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공격용 사격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오히려 우리의 인도주의적인 구조작전을 방해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한 뒤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동영상 앞서 일부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방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세계 네티즌에게 전파하는 데 대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해경 함정에서 찍은 영상도 일부 포함이 됐는데요. 우선 해경 함정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광개토 대항함 위로 일본 초계기가 매우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 150m 위 거리 500m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함정 승조원들은 소음과 진동을 매우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봐도 초계기가 구조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광개토 대항함의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 행위를 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는 타국 군함의 저공 위협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요구를 우리가 그동안 했고요.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했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반박도 담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초계기가 자기 자신들의 초계기가 국제항공법을 준수했다며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일본 항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당시 일본 초계기의 150m 비행 고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방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의 조항은 국제법적으로 일반 민항기 운항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으로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일본이 자의적으로 국제법을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신들의 초계기가 사격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피 기동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광개토 대항함에 다시 접근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함정의 한 포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지 않아 공격 의도가 없다는 것도 일본 측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초계기의 통신 내용은 잡음이 심해 명확히 들리지 않았고 일본 초계기가 우리 측의 통신을 시도한 시점도 이미 우리 함정의 구조작전 상공에서 벗어난 후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사격 레이더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한일 양국 간 실무 협의에서 제시하면 될 것이라며 구조 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 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내일 퇴원합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학생 1명이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인지 기능도 정상 수준이라며 내일 퇴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은 재활 치료를 마친 뒤 다음 주에 퇴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원주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 2명도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이달 중순쯤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캠핑용 버스에서 잠을 자던 가족이 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전남 고흥군에 있는 휴게소에 주차된 버스에서 60살 A씨 등 5명이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78살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난방을 위해 버스 밑에 짐칸에서 발전기를 돌렸는데 여기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살 박모 씨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씨가 머리에 소형 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어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이런 진술이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나온 만큼 이를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과거 강북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일제강점기 악명 높았던 친일파들이 전쟁 영웅이나 교육자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을 보도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친일 행적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단죄문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12월 이른바 흥남 철수작전으로 피난민 10만 명을 남으로 옮긴 김백일 장군. 그의 공적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 때 일원이었던 과거는 감췄습니다. 악랄했던 간도특설 때의 아주 대표적인 장교였더라고요. 과거 전력을, 즉 친일파 전력을 완전히 속인 채 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전쟁 영웅이나 교육자로 후세에 알려진 친일파와 관련된 기념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일제강점기 동안의 행적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산 경남고에 세워진 초대교장 안용백 동상도 마찬가지. 일제 찬양글을 기고하고 강연까지 했지만 당시 악력은 출생과 학력이 전부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냥 동상 세워져 있는 정도. 누가 말해주진 않고 그냥 애들끼리 말아요.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세워진 민영위의 동상 역시 친일 기록은 없지만 친일파라는 것은 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업적이 좋든 나쁜 간에 다 알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업적이고 나쁜 업적이든 간에 모든 업적을 다 써주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국 학교에 설치된 친일파의 동상이나 기념비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5곳. 하지만 친일 행적을 기록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인으로 포장된 친일파의 행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 이른바 단죄문. 그러나 지난 2012년 가장 먼저 만든 친일파 윤치호 기념비 옆 단죄문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에 앞장선 친일파 이두왕의 단죄문. 땅 주인 반대로 묘에서 300m 넘게 떨어진 곳에 세워 유명무실합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로 유명한 반야월의 기념비. 일제의 침략전쟁을 칭송하는 노래도 불러 단죄문이 옆에 만들어졌지만 충북 제천시는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단죄문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혹은 지역 명소에 흠집을 낸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7년 동안 고작 7곳에 설치된 게 전부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그들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이 무색하게 역사 바로 알리기는 여전히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YTN 홍소욱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은 보류됐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이 공약이 공식 보류됐다고 합니다. 대체할 부지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추후에 좀 더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간선거로 새로 짜인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대표는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대립각을 드러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새로 선출된 인물들로 처음 문을 연 116대 미 연방의회.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대표는 하원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하원 의사봉을 잡게 된 그녀는 초반부터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드러냈습니다.
개원 직전 인터뷰에서 셧다운 부담에 밀려 장벽 예산을 허용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come up and give him some of this money for the wall? Because apparently that's the sticking point. No, nothing for the wall. We're talking about border security. There is no amount of persuasion he can do. 장벽 비용이 빠진 예산안을 하원이 짤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We shouldn't be impeaching for a political reason, and we shouldn't avoid impeachment for a political reason. So we just have to see how it comes.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you've got an incoming speaker already talking about indictments and impeachment when this president is talking about border security and infrastructure. 상하원과 대법원까지 공화당이 모두 장악했던 트럼프 집권 전반과 달리 민주당에 넘어간 미 하원. 집권 하반기에 만만치 않은 힘 대결이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오는 3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EU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가능성도 더 적어지면서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신년 메시지에서 자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U 탈퇴와 함께 전환기관을 두는 등 소프트 브렉시트를 뼈대로 한 합의문이 영국의 주권을 되찾으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In the next few weeks, MPs will have an important decision to make. If Parliament backs the deal, Britain can turn a corner. 문제는 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합의문을 뜯어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U와 재협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EU는 영국과 재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타결한 합의문이 최선이고 유일하게 가능한 합의라는 입장입니다. 또 EU와 영국 협상대표 간의 추가 회동 계획도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EU27 leaders confirmed on the 13th of December in their conclusions that it will not be renegotiated. 이에 따라 이달 21일 이전에 이루어질 영국 의회 표결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오는 3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엄연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오늘 밤 자령 무렵부터 내일 새벽까지 별똥별이 떨어지는 장면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에 120개 정도 규모의 유성우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이 밖에도 일식과 월식 등 다양한 천체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별똥별. 우주 공간을 돌던 티끌이나 먼지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입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지구가 우주먼지 가득한 곳을 지나면서 별똥별이 비처럼 내리는 유성우가 쏟아집니다. 유성우는 4분의 자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새벽 시간, 불빛이 적은 어두운 곳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특히 이번 유성우는 달빛이 약한 금음에 펼쳐서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당 약 2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상적인 조건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2, 3분의 1 정도 보이는 겁니다. 더 많은 유성을 보기 위해서는 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3대 유성우,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오는 8월 13일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12월 중순에 보일 전망입니다. 오는 6일엔 달이 태양의 최대 4분의 1 정도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날씨만 좋으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데 서울 기준 오전 8시 반 시작해 오전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제헌절인 7월 17일엔 지구 그림자의 달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엔 태양의 약 13%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지난 2일 새벽 달 바로 옆에서 샛별, 즉 금성이 관측된 데 이어 오는 5월 21일 새벽엔 목성과 토성이 달과 가까워집니다.
두 행성 사이로 달이 이동하는 장면을 쌍안경만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똥별부터 부분 일시까지 다양한 우주쇼가 새해 첫 주부터 올해 마지막까지 하늘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액체 괴물,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여러 조각으로 나눴다가 또 다시 붙일 수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제품입니다. 슬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화학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인체 유해성에 대해 꾸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체 괴물 190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 76개에서 유해성이 확인됐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와 MIT라는 성분이 나왔는데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성분으로 유명해진 바로 그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에서는 간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00배 더 많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관련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이 액체 괴물의 붕소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나 온라인으로 무작위로 구입한 30개 제품 가운데 25개에서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넘기는 붕소가 발견됐고 EU의 기준치 킬로그램당 300mg을 7배 초과한 2278mg이 들어있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이기영 교수는 붕소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요. 예. 피부에 변화를 일으켜서 화상 같은 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 이 붕소를 실험한 결과 생식에 문제가 생기고요. 네네. 임신이 잘 안 되고 또 동물의 새끼의 수가 감소하고 체중이 적어지고 기형이 발생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슬라임 제품을 오래 가지고 놀지 않도록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동물 실험은 고도의 붕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인체에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걸 만지다가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액체 괴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절대 그냥 변기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그냥 버리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액체 괴물 속에 넣어져 있는 작은 알갱이들은 바로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마이크로 비즈라고 하는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무심코 이렇게 버린 우리가 버린 유해 물질이 토양 오염과 그리고 수질 오염이 발생시키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생태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버릴 때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처리 방법, 건조시키는 게 답입니다. 액체 괴물을 넓게 펼쳐서 햇볕에 바싹 말린 뒤에 이를 잘게 조각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사가 향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입니다. 결국 신년사 자체의 의미 분석과 함께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셧다운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신년사 보셨을 텐데 어느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신년사라는 것은 이제 북한의 국정 지침이죠. 크게 네. 두 분야로 나눠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대내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대외 메시지. 이번에 전체 신년사의 거의 절반가량은 이제 대내 메시지에 집중이 됐고 특히 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자력갱생, 자력경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 네. 대외 정책은 역시 남북관계 측면인데 남북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 또 하나는 네. 금강산과
또 그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이제 재개를 얘기를 했고 네.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결국 대미 관계인데 예. 여태까지 나온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한 비핵화 중에는 가장 전향적인 비핵화의 그런 입장이 밝혀진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여전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하기를 원한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도 전달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핵과 관련된 비핵화 관련된 부분이 과거보다 좀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어떻습니까? 아주 매우 놀랄만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다른 지금 해석이 그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전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은 확실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덧붙여서 나온 얘기가 4가지를 얘기했는데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겠다. 네. 그리고 핵무기를 물론 사용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파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뒤에 3가지는 뭐 늘이 많이들 얘기를 특히 핵 보유국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앞부분에 핵을 만들지 않겠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것이 전향적인 비핵화의 입장이다라고 여길만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년사를 분석을 할 때는 늘 이 연속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에서 그런 신년사가 구성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뭐 기억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2018년 네. 신년사에 보면은 분명하게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핵 강국이고 그리고 앞으로 핵무기와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핵무기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변화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을 바로 받아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만에 트위터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확히 인용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여전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뭐가 진전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지금 일단 미국 의회나 뭐 언론 등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의회와 언론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 대세입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핵 관련돼서 미국의 전략 자산과 또 연합훈련을 중단하라 하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그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 특히 핵 우산을 철회하는 것이다, 철회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미 의회에서는 얘기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미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이 전향적인 입장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배경이 필요한데 미국 내에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북한이 지난 한 1년 동안 2018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고, 검증, 폐기로 딱 이어지는 건데 북한이 뭐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나름대로 폐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검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동창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따른 조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어떤 뭐 의도나 그런 것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그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정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좋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쪽을 끌어내는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자 이런 전략은 불가능한 건가요? 미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아니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북한과의 가장 미국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2017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2017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전운이 깃들일 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 선택 방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북한을 끌어내서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진척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방법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 의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재와 압박이 강력히 작동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언론과 일부 미국 학자들 중에도 그래도 북한한테 어느 정도의 그 동기부여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은 뭐 일종의 상응 조치를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갔은 것은 불가피하다. 이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뭐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다른 것이 뭐 금세 뭐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개성공단 재개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반대할 명분이 약한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우리 입장, 한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금강산이랑 또 금강산과 개성공단, 네.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그것을 중단했던 거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유엔 결의안도 있고 미국 독자 제재에도 다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다시 재개를 한다면 미국과의 적지 않은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갈등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당시 북한이 지금 요구를 한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나서서 이런 부분을 미국과 좀 협의를 해라라는 얘기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 특히 의회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요. 네. 특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그 대량의 현금에 대해서는 그건 미국 독자 제재의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뭐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좀 보이지 않는 한 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건은 물론이고 대가도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뭐 현금 그런 달러 현금을 안 받겠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하더군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 해석이 맞다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적용할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는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한테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체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대량 현금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 문제 제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을 풀려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부분을 풀려면 북한 노동자들한테 직접 임금을 제시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또 문제가 개성공단에서 지금 그 생산되고 있는 게 대부분 섬유 제품 아닙니까? 네. 그런 북한산 섬유 제품은 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을 하더라도 섬유 제품을 수출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외에도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려면 예. 뭐 유류 문제라든지 또 필요한 우리 물자를 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 개성공단의 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한이라는 분명히 전제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역시 유엔 제재 결의안, 미국의 독자 제재 결의안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을 한 그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미국의 제재 같은 부분은 이것을 풀려고 하면 미 행정부만 결심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뭐 미 행정부가 결심을 하면 6개월 유예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이 미국의 법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으로는 6개월 동안 유예는 시킬 수 있죠. 근데 6개월 후에 다시 이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체 입법이 되거나 그러면 법조항을 폐지를 하는 그런 미 의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뭐 항구적인 재개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재개가 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더불어서 지금 유엔 제재 결의안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예. 제재 결의안도 그것을 뭐 예외 조항을 한다든지 면제를 하려면 제재 결의 조항을 넘는 또 제재 어떤 조항들이 결의들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것이 빠르게 진척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갱생, 자립경제를 얘기를 한 것은 설사 북미 협상이 잘 돼서 뭐 이런 제재 면제와 제재 완화의 그런 조건들이 되더라도 그것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또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그 개성 철도 연결 착공식 관련해서 거기도 이제 대북 제재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조율해서 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훨씬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그렇죠. 많이 뭐 얼핏 봐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심지어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도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지난번에도 합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금강산으로 만약 가게 되면 우리가 유류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필요한 물자들이 넘어가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제재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미국과 협의를 하고 유엔 제재위원회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참 갑갑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 양보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진척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사이가 너무 좋다가 또 갑자기 또 식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저는 뭐 북한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이나
뭐 지금 말씀드린 같은 제재는 워낙 예. 그 제재가 촘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제재가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예. 그럼에도 이 전체 신년사의 맥락을 보면 남북 관계가 작년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남북 관계의 사변적인 해다. 굉장히 괄목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했고 2019년 신년사에 그것을 우리가 성취를 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두 번째가 이제 다자 협정을 통해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된다.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금강산과 개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정부로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북한으로부터 숙제를 받은 건데요. 네. 글쎄요, 뭐 첫 번째를 제외하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금강산과 개성에 대해서는 북한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 중단 요구한 것 이게 작년 6월 12일 그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6월 12일 날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네. 이게 영구히 중단은 아니고 영어로 서스펜드 한다. 그러니까 유예죠. 정확히 따지면 유예죠. 근데 네. 이번 신년사에 나온 것은 완전히 영구히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거군요. 예, 그건 네. 매우 다르죠. 이것은 뭐 원래 그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가 지속되는 한 대규모 연합훈련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를 유예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뭐 대화가 뭐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년사를 통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영구히 중단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받기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 북한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산에 넣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에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교착된 상태에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가드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은 핵에 대한 억제 능력이 독자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100% 의존하고 있는데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라는 것은 북한의 핵 억지력을 위해서 대부분 작동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거 만약 뭐 북한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도 주변에 이 한반도 주변에 핵 보유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한테는 지금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가 필요한데 이것을 영구히 중단한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온 그런 핵 억지력을 걷어가라는 요구는 부당하다. 그건 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는 뭐 한미 군사훈련 이해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입장이 막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못 믿을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더군요. 뭐 그 보도의 내용들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뭐 이렇게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3월 달에 있었던 연합훈련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유예를 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얘기한 그 유예와 비슷한 성격인 거네요. 그렇죠. 이거 완전 중단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년사에 나타난 완전 중단이다라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일 동안 한국과 미국한테 요구한 사항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의 기본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 핵 억지력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히려 한미 동맹,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그만큼 핵을 보유할 이유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의 접촉면을 더 늘리고 필요한 경제적인 그런 교류 협력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그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은 미국 행정부의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고 결국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진척이 있더라도 있을 텐데 지금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셧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 행정부가 의회와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지금 문을 닫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미 관계라든가 또 북미 관계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와 지금 의회 간의 갈등의 모습인데요. 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 의회, 특히 하원의 민주당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대외 정책을 보면 지금도 셧다운이 사실 이 장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발언한 것은 굉장히 일관되게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현재도 북미 관계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작년 6.12 합의가 여전히 잘 돼 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의회가 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돌파를 다시 한번 이룰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셧다운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또 어떤 모습으로 철회가 이제 해소가 될지 좀 잠깐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월 3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3일 날 미 하원이 개원을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그 장벽 관련 예산을 다 빼고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시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돼서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장벽 예산을 포함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원 이제 개원을 했던데 그러면 하여튼 예산 문제가 그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수준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새해엔 당신의 웃음소리도 함께 올라갔으면. 2019년 1월 대한항공 올림.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나 김국진은 무거운 남자.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정맥순환 관리해야죠. 어라? 센시아? 정맥순환 개선엔 남녀 모두 센시아. 다리가 편안해요. 가볍고 편안하게? 센시아예요. 이륙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황금 돼지를 꼭 잡읍시다. 이 황금 돼지는 어디에 있는가? 국회에 있고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고 현장에 있는 황금 돼지를 잡아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황금 돼지의 해라고, 돼지해의 돼지가 이렇게 얘기를 덕담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돼지는 무게만 나가면 된다. 어쩜 이렇게 멋이 없이 씨무시. 올해는 제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생각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또 하나의 생각은 창원 성산입니다. 거의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승리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정의당의 승리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존립하느냐, 확대 발전하느냐는 기로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독일 나치에 침공을 당했을 때 레지스탕스가 산로 밀려서 발치산 활동을 하는데 다음 12시쯤에
하늘을 향해서 빈 총이라도 쏜다. 그러면 밑에 있던 나치 군대는 저놈들이 아직도 안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해서 잠을 못 자고 레지스탕스가 빈 총을 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신년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는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 된다 이겁니다. 어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계 인사에 가서 소득주도 성장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망하기 쉬운 거니까 놔둬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게 놔둬. 금년도는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운 꽃을 내는 매화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썩어야 저는 결실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스스로 아직 덜 썩었습니다. 더 썩어야 합니다. 썩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다 썩어야 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우승팀을 결정할 사실상의 결승전이 열려서 관심을 끌었죠. 네, 선두 리버풀과 3위 맨시티가 격돌했는데 맨시티가 승리하면서 우승 경쟁을 재점화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컵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더 스포츠 김재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리버풀의 무패 행진 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언제 깨질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깨졌고 깨진다면 맨시티전에서 깨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됐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빅매치였고 워낙 사실상의 결승전이다 이렇게 불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잉글랜드 현지는 물론 국내 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의 기세가 워낙 최근에 좋았고 또 역대 전적에서도 맨시티의 절대적으로 우세였거든요. 최근 전적만 놓고 보면 리버풀이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특유의 공격 축구를 조금 버리고 수비에 좀 중심을 두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끝을 내버렸는데요. 수비해야 이긴다. 이건 3주째 연속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축구에서는. 네. 근데 경기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축구에 정말 진수를 보여줬다. 축구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결과도 재밌었지만 내용도 너무나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골 장면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거보다 앞서서 이걸 보는군요. 네. 자, 전반 40분 지금 선제골 맨시티 아구에로 선수인데요. 굉장히 감각적인 슈팅에서 보시면 굉장히 거의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골키퍼 머리 쪽을 향해서 저렇게 찼습니다. 최근에 황의조 선수도 저런 골 장면을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줬었는데요. 이건 이제 맨시티의 리버풀의 동점골 장면입니다. 굉장히 패스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저렇게 좌우로 패스를 보내면서 흔들어주는 걸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패스의 정석을 보여준 골 장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후반 19분에 이제 피르미누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 균형을 맞추면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끌었는데 8분 후에 맨시티의 이제 이 장면입니다. 이 왼발로 찬 공이 골대를 맞고 들어갔는데 이 선수가 얼마 전까지 이제 맨시티의 사내 선수라는 선수인데요. 독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이름을 독일식은 S가 앞에 오면 지 발음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 사내로 불렸는데 자네로 바뀌었습니다. 자네 선수가 우리말 자네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결승골을 넣으면서 맨시티가 이제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네. 좀 주목할 기록들은 사실 리버풀이 올 시즌에 이 맨시티전 경기 전까지 실점이 8골밖에 없었어요. 리그 최소 실점이었고 엄청난 기록이었는데 20경기에 8실점이었으니까요. 이번 맨시티 경기에 2골을 실점을 했거든요. 이번 시즌에 2골을 실점한 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맨시티의 어떤 공격력, 효율적인 공격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버풀이 이제 20경기 무패를 끝내게 됐는데 20경기 무패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장 기록으로는 4번째로 길었던 기록입니다. 자, 이러면서 순위표에도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2위였던 토트넘이 3위로 내려가게 되고요. 맨시티가 이제 2위로 올라서면서 리버풀과 승점 차가 4점이 됐고요. 토트넘과 리버풀의 승점 차는 6점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우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격차로 봤을 때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습니다. 게임이 얼마씩 남았습니까? 지금 이제 21경기 했으니까 17경기가 남았죠. 아직은 네.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예. 가야 하긴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맨시티나 리버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경기만 소위 자칫 삐끗하면 네.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격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리버풀이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이겼다면 승점이 10점 차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맨시티가 이겼기 때문에 우승 경쟁은 거의 최종전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예, 리버풀과 맨시티의 맞대결은 몇 게임이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2번 했으니까요. 한 네. 번 더 남았죠. 아,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리버풀로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버풀과 맨시티 경기는 이제 안 남았습니다. 네, 2번씩 이제 맞대결을 하니까요. 다 했군요. 네, 다 네, 했습니다.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질문이 뭐셨죠? 리버풀로서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구는 특히 이게 우연성이 굉장히 네. 많이 개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는 골이 일단 많이 나지 않고요. 예. 두 번째는 심판의 판정이 조금은 다른 종목보다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소위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운이 경기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이제 경기가 좀 그랬거든요. 예. 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 뉴스 제목이 더 뉴스고 또 더 네. 스포츠다 보니까 더 라면이라는 더 이제 라면이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뭐 했더라면 이제 가정법인데 한번 네. 보시죠. 더 라면의 어떤 그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장면 두 장면이 있었는데 네. 리버풀로서는 이 두 장면이 없었다면 네. 굉장히 승리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감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번 한번 보시죠. 봐야겠네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이 전반 20분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자, 마네라는 선수인데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고 다음 장면도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 자, 수비수가 걷어내려고 하는데 골키퍼를 맞고 다시 골문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다시 걷어냅니다. 예. 자, 이게 거의 골대를 맞은 것도 불운이었는데 자,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갔던 장면인데 골라인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굉장히 그러게요. 관심인데 네. 심판은 골라인을 안 넘었고 득점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요거를 저희가 조금 더 골라인 판독기를 지금 해서 네. 결국은 보시면 노골인 게 결정이 됐고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클립을 준비했네요. 다음 3번 클립을 조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살짝 걸렸네요. 지금 본 화면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규정상은 저 골라인을 100% 공이 완전히 다 완전히 넘어야 걸려 됩니다. 있죠. 조금이라도 1cm라도 걸쳐 있으면 골인이 아니거든요. 네. 자, 이 상황인데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들어간 것 같은데 같아요. 보시면 예. 네. 자, 이 정도 한 2cm, 3cm 소위 이제 축구 그래서 깻잎 얘기가 나오는군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깻잎 한 장이다. 네. 그거보다 많으면 깻잎 한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깻잎 한 장 정도 차이였다. 그러니까 리버풀로서는 예. 이게 0대0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골이 득점이 됐다면 네. 경기의 어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장면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저 정도면 심판이 오심을 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골라인 판독기가요.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그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아직 안 됐고요. 네. 저 골라인 판독기가 가동이 되면 심판이 이제 손목에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있거든요. 네. 바로 알려줍니다. 만약에 심판이 골이라고 선언했는데 저 판독기를 돌려서 노골이면 노골이라고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네. 심판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비디오 판독은 없지만 저 부분은 네, 골라인 판독기는 운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하나 또 있는데 역시 0대0 상황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네, 역시 전반전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면입니다. 보시면 패스미스가 나왔고 에이스 살라 선수가 가로채를 하는 순간 네. 맨시티 콤파니 선수가 반칙으로 반칙을 범하게 되는데 보시면 경고가 주어졌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리버풀 클럽 감독은 저 정도 반칙이면 퇴장을 줬어야 한다. 아, 근데 보시면 공을 걷어내긴 했습니다만 일단 발이 들렸고요. 두 예. 발이 다 들렸고 발의 높이도 굉장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선 즉시 퇴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이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따라 또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만약에 여기서 퇴장을 당했다면 결과가 또 0대 0에서 수적 우세가 되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영상 보니까 살라 선수 헤어스타일하고 아까 결승골 넣은 네네네. 자네 선수랑 네, 자네 선수랑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예, 소위 뽀글뽀글 파마 스타일. 예. 네. 근데 이 리버풀 우리나라 경기는 아니잖아요. 왜 네. 이렇게 관심이 큰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역사를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리버풀이 한때는
축구도 제일 잘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제일 영국에서 잘 살았고요. 예. 문화적으로도 비틀즈의 고향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요소에서 항상 1등을 하던 자부심이 큰 그렇습니다. 도시고요. 도시였습니다. 네. 근데 리버풀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런던의 어떤 금융 그런 중심, 또 그다음에 맨체스터의 공업 도시 이런 거에 좀 밀리기 시작을 하고 네. 또 다른 구단들이 부자 구단주를 영입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거의 리버풀에 견줄 수 없었던 구단들이 뭐 맨시티라든지 첼시라든지 이런 구단들도 우승을 하게 되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그래프 보시면 리그 우승이 18회인데 저게 다 프리미어리가 92년에 출범했거든요. 예. 그 이전에 했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만 기준으로 하면 리버풀이 최다 우승 팀이죠. 근데 지금 네. 현재로는 메뉴가 통산 20번 우승을 해서 최다 우승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리버풀이었고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5회, 잉글랜드 최다이자 최초로 우승했던 팀이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출범하면 한 번도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절하고 어떤 예전의 명성, 잃어버렸던 자존심 이런 것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더 크고요. 네. 리버풀이 이제 70년대, 80년대 국내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프리미어리가 지금처럼 국내 인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축구를 봤던 올드 팬들에게는 리버풀이 지금의 메뉴 같은 정도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팀이었기 때문에 향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 팬들에게는 그런 향수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팀이죠. 예, 그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또 계속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첫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했는데 기록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2일 카디프 시티전이었죠. 리그 8호이자 시즌 전체로는 11번째 기록이고 도움도 이제 그 경기에서 기록을 했어요. 네. 최근 4경기 5골 그리고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절정의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좀 기록이 하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슈팅 대비 과연 그러면 골을 얼마나 넣느냐라고 예.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축구에서 좀 괜찮은 공격수, 골을 잘 넣는 이제 공격수가 2경기당 1골, 슈팅으로 따지면 한 4개에서 한 6개 사이에 1골 정도 넣으면 거의 뭐 탑 클래스 공격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예. 결정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자 예.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보시면 8골 리그 기준입니다. 정규리그 예. 기준으로 했을 때 슈팅이 총 38개를 기록했는데 환산하면 4.75개당 1골 네. 현재 지금 넣고 있는 셈이고요. 나머지 세 선수, 해리 케인, 오바메양, 살라 선수가 현재 득점 선두를 다투고 있는 선수들인데 비교를 네. 한번 해보면 팀 동료 케인이 슈팅 5개당 1골을 넣고 있고요. 네. 오바메양 선수가 슈팅 3.85개당 1골. 손흥민 선수보다는 조금 더 잘 넣고 있는 셈이죠. 예. 살라 선수가 5.23개당 1골. 네.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도 오바메양 선수가 조금 더 앞서긴 합니다만 최근의 기록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출전 시간을 따졌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넣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득점은 이제 리그 기준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시즌 전체로는 11호 골을 기록한 상태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그 골의 가치면 그러니까 과연 이 골을 넣었을 때 팀 승리로 얼마나 이어졌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득점한 6경기가 있는데 6경기에서 모두 팀이 이겼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내일도 경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FA컵 64강 경기인데 상대 팀이 뭐 4부 리그 팀이라 그렇게 뭐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골 기록을 또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개인적으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뛰어서 아시안컵도 있고요. 네, 좀 쉬었으면 하는데 선발 출전이 예상됐던 라멜라 선수가 현재 뭐 감기 몸살이 걸렸다라는 현재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을 또 할 수도 있는 네.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좀 살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11월 25일 첼시전부터 최근 1월 1일 카디프 시티전까지 39일 동안 무려 12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산하면 3일에 한 번 골로 한 셈인데 축구에서 보통 6일이나 7일에 한 경기 하는 게 보통적인 일반적인 경우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부담이 엄청나게 좀 가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안컵과 남은 경기 일정 감안했을 때 내일 경기는 웬만하면 네. 교체 후반 뭐 한 막판쯤에 나와서 한 골 넣고 기록만 좀 유지하는 선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FA컵도 득점을 하면 시즌 골로 인정되는 거죠? 네, 포함이 됩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너무 다루고 싶었나 봐요. 네. 앞서 전화할 때 뭐 3번이나 말을 네, 더듬었는데 모레 이제 아시안컵 축구가 개막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모레 새벽 1시고요. 현지 시각으로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개막을 하게 되는데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이제 개막전을 하게 되고요. 네. 네. 조별 예선과 이제 토너먼트를 거치게 돼서 다음 달 1일에 결승전이 열리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C조에 속했고 59년 만에 이제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죠. 네. 뭐 우승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또 이란, 일본, 호주 뭐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린다면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나라는 어디일까? 이번이 17번째 대회거든요. 네. 일본입니다. 일본. 아시는군요. 네 번 우승을 했어요, 일본이. 예. 우리가 일본 아니면 사우디 아닙니까? 사우디가 2등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참 못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1회 대회 56년, 그다음에 60년 2회 대회 우승을 하고 59년 동안 이제 우승을 못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4번 우승을 해서 역대 우승 횟수 1위고요. 이란과 사우디가 3회.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회인데 우리가 준우승만 4회로 1위입니다. 네. 좀 지난 4년 전 대회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었는데 호주한테 졌던. 네. 일본이 조금 눈여겨 보실 건요. 저 중에 3번이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최근에 5번 열렸던 대회 중에 3번을 일본이 차지했기 때문에 최근만 놓고 보면 역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고 이번 대회는 다만 소위 에이스 베테랑 선수들을 과감히 거의 다 제외하고요. 조금 세대 교체 지금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과를 미칠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은 항상 선수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어도 일본의 강점은 항상 꾸준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역시 이번에도 선수는 많이 바뀌었지만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호주 전력은 어떻습니까? 호주는 뭐 일단 지난 대회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이제 피지컬을 강조하는 축구인데 일단 첫 번째는 스트라이커가 확실한 선수가 지금 케일 선수 은퇴 이후에 없고요. 또 핵심인 다른 미드필드진도 약간의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호주는 이번에는 우승 후보이긴 하지만 다른 팀들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란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한 단계 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해야죠. 59년 동안 못했으니까 해야 하는데 변수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은 이번 대회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토너먼트에서 승부차기, 또 한 가지는 손흥민 선수의 체력 부담, 또 한 가지는 측면 수비수인 지금 김진수, 홍철 두 선수가 다 부상 중인데 이 두 선수의 부상 회복 정도, 이 3가지 변수만 잘 극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승부차기. 이거 잘 극복한다면, 이 변수가 발생한다면 잘 극복한다면 우승까지 가지 않을까 좀 희망해 봅니다. 이번 대회에 뭐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크게 3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상금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두 번째 참가국이 늘어났고, 세 번째 판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거든요.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달러를 우승 상금으로 걸었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전까지 대회는 상금이 한 푼도 없었고요. 명예가 주어지고 대신 이제 월드컵 직전에 열리는 컨페더레이션스컵이라고 여기에 출전권이 주어졌었죠. 그런 좀 어떤 보상은 있습니다. 상금은 처음이고요. 우승이 5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6억 원 정도 되겠죠. 준우승이 300만 달러. 참가국에게 모든 참가국에 20만 달러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승을 한다면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정도 되고 이 정도 규모면 지금 벤투 감독과 함께 온 코치진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이제 코치진까지 해서 한 1년 정도 어떤 그 연봉 인건비는 인건비 정도는 빠질 걸로 전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참가국이 늘어나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2004년 중국 대회부터 16팀이다가 이번 대회부터 24팀으로 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토너먼트가 기존에는 8강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대회부터 16강부터 시작을 하면서 월드컵처럼 그렇습니다. 한 경기가 늘어났는데 이 토너먼트 한 경기는 조별에서 한 2-3경기 하는 양의 체력량이 소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토너먼트 진입 이후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판정의 정확도를 좀 강화했는데요. 조별 예선부터 심판 6심제 즉 기존하고 다르게 골라인에 2명을 전담 배치해서 심판을 늘려서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8강부터는 비디오 판독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오심으로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많이 개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전에는 행운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되면 판정의 공정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판정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우리 같은 강팀에게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골라인 심판을 세운다는 거는 그 프리미어리그처럼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치가 없지만 비디오 판독이 8강부터 도입이 되니까 바꿔 말하면 16강 이전까지 경기는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안 하니까요.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골라인에 전담 심판이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우리 대표팀의 일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7일 날 저희 밤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에 이제 필리핀과 1차전을 갔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차전이 10일 새벽 1시에 이제 키르기스탄, 그리고 3차전이 16일 10시 30분에 중국인데 우리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에 패한 최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전은 꼭 서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팀. 네. 어느 정도 우승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선전할까요? 지금 수즈키컵 우승했잖아요. 예. 수즈키컵은 어떻게 보면 소위 지역에서 1등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소위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 1등들이 다 모여서 경합을 예. 하는 게 아시안컵 본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즈키컵 우승을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조편성도 지금 사실상 죽음의 조예요. 이란, 이라크, 예멘인데 예멘은 피파 랭킹이나 전력상 베트남이 이길 수 있는 해볼만 하고요.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1승 1무 1패 또는 1승 2패를 하면 조 2위 또는 이번 대회는 6개 조 가운데 3위 팀 가운데 4팀이 네.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승 예멘만 잡는다면 16강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최 전 총장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게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김동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국회 보좌관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받은 돈 500만 원을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의 진행 중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장 전 지검장 측은 이달 중에 형기가 만료될 예정인 만큼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민주당의 입당, 복당 의사를 밝힌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에게 신청을 거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당과 복당은 매우 무겁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구정치라면서 이같이 썼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에게 불쾌하고도 익숙한 구정치인데도 별일 아니게 처리하면 민주당도 구태가 된다면서 두 의원이 철회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직 끝내야 할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짧은 기간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의 유명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 미국을 향해 발사될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확산의 위협을 줄여 훨씬 더 안전하고 훌륭한 미국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을 통해 전달받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친서의 전달 절차를 잘 아는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주로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서 친서를 주고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해군 기지에 들른 함정 소속 군인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름 아닌 사진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주변에 있는 하천에서 군인이 비닐봉지에 든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천을 따라 걸으며 음료수 캔이나 페트병 등을 여기저기에 던집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던지면서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보입니다. 쓰레기를 던진 군인은 함정 소속 부사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해군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며 그동안 자주 홍보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줍는 쇼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청소를 하겠다면서 쓰레기를 버려놓고 죽는 행위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눈 가리고 신용만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해군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상생은 그 어느 것 하나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해군 측은 임무를 위해 제주 기지에 온 함정 소속 군인 30여 명 정도가 환경 정화 활동을 했는데 사진 촬영팀이 늦게 도착해 자료 사진을 남기려고 쓰레기를 다시 버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군 측은 이와 함께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덜란드 근해를 지나던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 화물선에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져서 인근 섬 해안가가 온통 선적 물품 잔해로 뒤덮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해안가 백사장은 파도에 떠밀려온 물품을 주우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인근 북해바다, 컨테이너를 잔뜩 실은 화물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파나마 국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19,000개의 컨테이너 적재 능력을 가졌지만 밤사이 폭풍우를 만나 컨테이너 수백 개가 바다로 쏟아져 내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화물선 중심부의 피해가 컸습니다. 배에서 떨어져 나온 화물 컨테이너가 거친 풍랑 사이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덜란드 해안 경비대 측은 최대 270여 개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백 개가 인근 네덜란드 여러 섬의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왔습니다. 백사장 위가 온통 유실된 각종 물품들로 가득합니다. 전구와 자동차 부품, 가구, 의류, 장난감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섬 주민들이 몰려나와 쓸만한 물건을 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Hele shopper vol met andere soorten, maten, kleuren, noem het maar op. Maar dan houden we ze even op de zolder voor in de zomer en dan kunnen we ze verkopen. Die container daar zaten wat beeldschermen in, van die grote. Daar hebben we toch maar eentje uitgehaald. Die ga ik thuis laten drogen en dan gaan we kijken of je nog doet. 하지만 이 섬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유실 물품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Die spullen liggen op het strand. Als de spullen van waarde zijn, dan moeten ze ingeleverd worden bij de strandvonder. En dat is dan toevallig de burgemeester. Dus er zijn een paar containers aangespoeld. Daar als gemeente ook proberen we die ook. 네덜란드 정부 당국은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는 인화성 유독물질이 실려 있다며 주민들에게 컨테이너 가까이 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체 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사측의 폭력적인 노조 파괴 활동에도 인권위의 뒤늦은 대응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면서 인권위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조합원 한모 씨가 노조 파괴 활동 스트레스에 못 이겨 목숨을 끊은 뒤 인권위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 발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권위 늑장 대응으로 지난해 12월에 희생자가 또 나왔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부작용 3건 중에 1건은 19세 미만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분석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건수는 1,020건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미만이 344건으로 33%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의 부작용 보고는 141건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서 전체의 59.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가 26만 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수입차 신규 등록은 26만 700여 대로 지난 2015년 최다 판매 기록인 24만 3천여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늘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는 미사초등학교 5학년 정현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준 안녕. 너를 위해서 1일 코치를 맡게 된 누구? 손흥민. 사실 이렇게 볼이 돌면 안 돼 지금. 상대방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 포탈 이렇게 한 번만. 볼 한 번 쳐봐. 형 막 공에 놀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놀라지도 않았어. 형이 봤을 때는 디딤발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 항상 볼하고 제일 가깝게 해놓고. 저도 형처럼 잘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구를 정말 즐기면서 하면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진짜 우리 자주 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 SK텔레콤. 대기가 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다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에 내일은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충북 그리고 호남 지역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공기질이 더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먼지로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전남 해안에는 새벽까지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부산 3도, 울릉도 3도, 금강산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도, 부산 9도, 금강산 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입니다. 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